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3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주변은 하루 종일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언론악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집권당 민주당이 내부에서 상당히 혼선을 겪었습니다. 내부 분란. 이 법을 좀 유보하자. 아니다. 강행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사이에 청와대에서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분주히 국회에 와서 민주당 지도부와 막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문재인 정권이 이 법을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그것을 또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을까? 이 목표가 뭔지, 처리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이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권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된다, 가짜 뉴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언론 개혁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실제로는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이 은결겹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일종의 청기 뉴스를 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언론법 폭주하려다 우왕좌왕하는 여권이죠. 여권. 청와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권이 지금 언론법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10시에 또 여야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본회의를 하려다가 못했죠. 여당 지도부는 논의 기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경파에서는 강행해야 된다.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4차례 회동에도 징벌배상 독소조항 놓고 평행선, 그래서 상정 결론을 못 내렸다. 본회의도 무산됐다. 오늘 오전 여야 10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자, 조선일보 장면 보시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법 처리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가짜뉴스에 대한 뭐 처벌 또는 뭐 언론 개혁, 언론 자유 이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문재인 정권,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의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내년 대선에 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반발을 해서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그리고 또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환영할지 몰라도 중도층 확장에는 도움될 게 별로 없다. 민주당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전 세계 언론기관들이 또 반대하는 이 법안을 처리하는 이 속셈이 결국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자, 어제 이런 국회 일정, 혼란한 국회 일정과 별개로 여야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죠. 국민의힘은 어제, 오늘 후보 등록, 경선 후보 등록을 봤는데 어제 일단 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4명은 그동안 언론에 다 나왔던 사람들인데 2명은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그 2사람이 있었고, 오늘 또 나머지 뭐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기탁금을 한 1억 원 내죠. 기탁금을 1억 원 내서 경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 오늘 몇 명이 추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초반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많이 추격을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따라 붙고 있죠. 3등에 거의 안착을 했는데, 최근에 이 언론 스포트라이트는 그래서 윤석열 또 홍준표 또 유승민 이렇게 3사람이 받고, 원희룡 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은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파이팅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희룡 의원까지 이렇게 3+1
이렇게 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여드리죠. 경향신문 보시면은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룰의 전쟁 시작됐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어제 활동한 사진물, 딱 세 사람만 합니다. 어제 6명 등록했고, 전부 한 12명 정도 됐는데, 10명 이상인데, 어제 세 사람 등록, 한 날, 세 사람의 활동, 그리고 세 사람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룰의 전쟁 시작됐다. 첫날 6명 후보 등록했고, 오늘 마감하는데, 홍준표, 유승민이 윤석열과 격차 줄이며 추격 기싸움을 예고를 했고, 어제 등록한 사람이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자 이렇게 등록을 했고,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 씨, 또 오성철 정치 리더십 연구회 회장 등 6명이 어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선영을 참배한 윤석열, 수해 현장 찾은 유승민, 4.3 현장 기른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원희룡 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간 재산 내역 선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 다 까자 재산 공개. 지금 윤희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으니, 자 대선 주자들 전부 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재산 다 낱낱이 밝히자 이렇게 해서 원희룡 후보가 치고 나온 그 사진이죠. 자, 그래서 4명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 면에.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충청에서 대세론 굳히기, 홍준표는 제주에 갔고 유승민은 포항에서 역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이 빅3 이렇게 불리기는 어렵죠. 아직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톱3 여론조사 지지율 톱3이기 때문인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냐 하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또는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여야 주자들을 전부 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가그녹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범보수 이렇게 하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가 쏟아지지만은, 대체로 야권 후보,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그동안은 윤석열이 독주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가 특미까지 추격을 했고, 유승민도 3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우선 말씀을 간략하게 몇 개 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만 보시면은 윤석열이 36.7%, 홍준표가 28.1%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7.1%. 자, 이 순위죠. 이 순서는 지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또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와 거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윤석열 36.7대, 홍준표 28.1, 유승민 7.1.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면은 윤석열과 또 4.2%포인트 차이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이야기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것은 또 리얼미터 조사였죠.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 이것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고, 리얼미터 조사도 이것과 비슷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KSOI 조사에서는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이 25.9, 홍준표가 21.7, 그래서 4.2%포인트 차이까지 턱밑으로 추격을 했고, 홍준표는 추석 전후해서 골든크로스 순위가 바뀌는 그 자신감을 피력했다. 자, 이 이야기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면 홍준표에 대해서 왜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역선택, 홍준표가 또는 유승민이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진보층 유권자들, 진보층 응답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 사람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역선택당한 것 아니냐. 나중에 본선에서 약하기 때문에 역선택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홍준표, 유승민 쪽에서는 이것은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일단 윤석열은 그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말입니다. 야권 후보만 놓고, 강주 전남북을 제외한,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홍준표를 앞서고 있는데, 홍준표보다 앞서고 있는데, 호남만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오차범위 내지만은 앞섰다. 자, 그 이야기고, 또 일단 이 범야권 후보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딱 놓고 보면은 윤석열은 60.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20.8%. 그러니까는 상당히 4배, 그 3배 차이가 나죠.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홍준표가 42.4%는 나오고, 윤석열은 1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열린민주당, 여권의 이중대죠.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45.9%, 윤석열 15.8%. 이렇게 홍준표가 주로 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까지 막 윤석열을 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진정 이 지지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만만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냐. 한쪽은 만만해서다, 한쪽은 지지해서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서울신문도 보시면은 윤석열과 44.2%포인트 차이 턱밑 추격, 홍준표 심상치 않은 지지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경선 역선택 룰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은 여당은 지지층 개입을 막아야 된다. 여당이 아니고 역선택을 조항을 둬야 된다는 진석열 쪽에서는 지지층 개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쪽에서는 골목대장 뽑느냐. 진보까지,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다 같이 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은 윤석열 비겁한 쫄보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쪽에서는 선관위 결정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후보들 룰 내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컷오프가 앞으로 이제 겨우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다음 달 5일 선관위가 출범하죠. 선관위 주최로 후보자 간담회가 열리죠. 그때까지 이 후보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역선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홍준표 돌풍이냐, 아니면은 정말 차찬 속의 태풍이냐. 홍준표가 윤석열 대세론을 제치고 야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면은 윤석열이 이 대세론이 꺾이고 낙마도 할 수 있는데 밀려날 수도 있는데, 야당 후보에서 그것이 과연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자, 그 문제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처음에 일반 여론조사 100%죠. 1차 경선 100%, 2차 경선 70%, 3차 경선 5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 책임당원 투표고, 그 과정에서 역선택이 되면은 오히려 좀 만만한 후보가 뽑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하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응답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을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실제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서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거는 밝혀야죠. 이 조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본인이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은 제외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역선택을 하려면은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에 두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차라리 전체 1차도 여론조사, 1차 여론조사 100%, 2차 경선에서 70%, 3차 50%인데 그 비율을 줄이자. 여론조사 비율을 줄여서 역선택 가능성을 최소화하자. 자, 그런 대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가 돌풍이냐, 아니면은 지금 찻잔속의 태풍이냐, 이것을 보려면은, 그렇다면 여야 통틀어서 홍준표의 지지율 추이는 어떠냐를 한번 보면 되겠죠. 여야를 통틀어서. 과연 여야 통틀어서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역선택, 민주당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요거로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한다고 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과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느냐 전체 그 대선판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조사를 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상승세는 맞습니다. 상승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야 통틀면은 어떤 돌풍 이렇게는 부르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런 수치가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1위는 이재명 29.1, 윤석열 27.4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대로죠. 그런데 3위가 13.6% 이낙연이고 4위에 홍준표가 올랐습니다. 홍준표가 올랐는데 9.4%입니다. 여야 통틀어서. 여야 통틀어서 9.4%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오른 것이죠. 물론 야권 후보, 전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나오는 거기에 비해서는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가 21.7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여야 통틀면은 9.4 그 절반이 좀 못 미치는 이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홍준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홍준표 지지율은 5%를 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어떤 조사에서 2%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상당히 치고 올라간 건 맞는데 자, 여야 통틀어서 조금 전에는 오차범위 야권 후보 적합도만 놓고 보면은 오차범위 안에 윤석열과 홍준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야 통틀어서 하면은 윤석열이 27.4, 홍준표가 9.4니까 여전히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돌풍, 여야를 통틀면 돌풍은 아니고 일종의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좀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정치면을 보면은, 조간의 정치면을 보면은 주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이 한 번씩 들어가죠. 누군가 지금 한 사람이 빠져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한때, 윤석열에 대한 플랜 B 이렇게 불렸는데,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거의 오르지 않고 한 3%, 5%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그다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경선이 시작되면 또 다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데일리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5.4%에 그치는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자, 본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한국경제에서 대선주자 인터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주자 인터뷰라는 것은 모든 주자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재형이 오늘 순서가 돼서 차례가 돼서 이 지면에 등장한 것이지 조금 전에 제가 쭉 보여드린 그런 이슈 인물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은 아니죠. 자, 최재형은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제 본 모습을 알아가면서
서서히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기간에 지지율이 요동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반영돼서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문정권이 내세운 적폐청산 수사 책임자로 보수 세력을 향한 검찰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정치로부터 어떤 부채도 없다. 일전에도 했었던 이야기죠. 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추격을 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 상황이라서 앞으로 경선 과정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죠. 윤희숙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해서 부천의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은 오히려 여당이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투기 의혹 때문에 탈당조차도 한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민주당인데 1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한 명도 안 했죠. 그런데 윤희숙 사퇴 처리하면은 내로남불, 역풍불가 걱정이 돼서 완전히 윤희숙 사퇴 처리안이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렸다. 자, 그런 기사가 있고, 또, 다른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두 언론의 하단에 나온 기사인데, 두 신문사에. 하나는 문 대통령 과잉 의전 자제해야 무릎부산에 이례적 경고를 했다. 무릎부산에 이례적 경고를 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단 기사 보면은 문 대통령도 침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냐면은 이 법무부 차관 뒤에서 법무부 공무원이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던 그 일이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필요 이상의 의전을 비롯한 가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작해야 될 이야기. 지금 이 언론법 거부권, 언론법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를 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언론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쳐왔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구축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틀의 이런 문제들. 과거에도 그랬죠. 조국 사태나 북한의 일단 그 언어 도발로 여러 가지 윤미향 사태도 그렇고 그런 나라가 막 흔들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했습니다. 선택적 침묵을 하고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문제 이것도 언급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큰 문제는 이 국가적 큰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이런 데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본인의 양산 사저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 논란이 일어나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아니면 선택적 발언 이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